반갑습니다. 오대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첫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재산, 학력, 어김없이 후보자 신상에 대한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결국 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게 소명됐다는 여당, 무자격 후보자라는 야당. 청문 보고서가 합의로 채택될 수 있을지, 임명 동의안에 야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청문회 와중에 부각된 또 하나의 키워드는 검찰입니다. 총리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폐해를 언급했고 검찰 개혁의 속도는 빨라지는 양상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무엇을 남겼는가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2주 만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73.3%에 달합니다. 카운팅되는 4분의 1 자료도 사실이 아닌 자료가 오거나 불성실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무자료 총리되면 안 되겠죠. 자료 요구에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습니다. 과거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들께서 고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 자료 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후보자는 우리 인사청문회 자체를 지금 능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소명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배우자 털고 자녀 털고 친인척 털고 지인 털고 지금까지 자료 요청하는 게 아들 돈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는 소설 쓰고 있고 부당한 자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대부분은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청문회는 이틀로 끝났습니다. 파행이라는 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어떻게 봤는지 네 분의 패널을 의견을 먼저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야겠네요. 야당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네, 이틀간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사실은 파행 속에 끝났는데요. 대부분의 국민들 그리고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총리이고 따라서 총리가 임명이 되어야 일단 내각을 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틀 동안 진행된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들을 보면 그전에 언론에서 계속 나왔습니다만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면 이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뭐 국민 여러분께서 다 지켜봤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계속 그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률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통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온갖 의혹에 대해서 그냥 본인의 말로 뭉개고 가는 거라는 오만한 태도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과한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사법 리스크를 안고 특히 대선 직전에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까지 겪으면서 재판이 무기연기되면서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당선이 된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대통령이 총리를 뽑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온갖 의혹과 온갖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를 강행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사법 리스크의 대통령이 되니까 국민의 법감정이나 국민의 도덕성에 따라서는 너무 형편없이 이 부분을 좀 경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저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초대 총리를 빨리 임명을 해서 정상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도덕적인 기준이나 국민 법감정으로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자가 너무나 설명과 자료가 불충분했고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치는 과연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부터 던져보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 독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라는 질문도 또 던져봅니다. 방금 사법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윤석열의 검찰 독재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총리 인준 청문회에 꼭 최전방 공격수로 검사 출신의 윤석열 측근 출신의 주진우 의원이 나섰을 필요가 있었던가? 그리고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를 범죄인 취급하면서 취조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었던가?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서울시 전역에 플랜카드를 겁니다. 김민석 유격 쟁여놨다라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고요. 그 위에는 이재명 대통령 축하합니다마는 재판은 받아야지요 라고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이건요, 윤석열 검찰 독재의 흐름 속에서 김민석 낙마시키고 초창기부터 이재명 정부를 거부하겠다라는 정쟁의 의도가 그대로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장이 검찰 취조장처럼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자료의 부족의 문제라든가 증인의 문제, 참고인의 문제, 야당이 사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그거 사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윤석열 검찰 독재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탓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헌정사상 25년 만에 20번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동안 19번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번처럼 여당이 야당의 청문위원을 역으로 신상을 털면서 공격하는 일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한번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9번의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에 168명의 증인과 119명의 참고인을 채택했습니다. 합계 287명, 인사청문회 한 번당 평균 15.1명의 증인 참고인을 채택해 왔어요. 이번처럼 증인 참고인 한 명도 부르지 못해서 공직 후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교차 검증해 볼 기회가 없었던 청문회는 처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설령 공직 후보자가 부적합해도 제도가 온전하면 그 제도가 복원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더 훌륭한 적격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검증하고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도가 무너져버리면 복원력이 없어집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의 산물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총리에 대해서 처음 도입되고 노무현 정부 때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면서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민주당 발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총평을 말씀드리면 일단 무딘 창끝과 두터운 방패의 대결이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무딘 창끝이냐? 일단 야당의 전략이 부재했어요. 방금 전에 세상의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을 상대로 여당 의원이 오히려 공격을 하는 법이 어디냐, 그리고 뭐 검증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어디 있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야당의 주진우 의원이 자초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주진우 의원 얘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당 의원의 발언 내용이 본인을 향한 공격 아니냐 하면서 본인이 이른바 병역 면제 받은 거를 그 자리에서 밝히면서 오히려 검증 대상이 야당의 인사청문위원이 되는 현상을 본인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전략 부재 그리고 이슈화를 못 시켰습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의혹을 나열은 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한두 개 큰 거를 터뜨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증인 참고인 채택이 아무도 안 되지 않았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또한 야당이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왜냐하면 증인 참고인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미 갈라선 전처까지 이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예 이도저도 채택이 안 되는 결과를 오히려 야당이 자초한 전략 부재와 이슈화의 실패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무딘 창끝이었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두터운 방패는 뭐 지금 국회 내의 의석 구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낙마하는 후보자가 나오면 그전에도 보면 오히려 여당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거나 어떤 비판에 가세하는 그 현상이 나올 때 낙마하는 후보자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당 쪽의 일종의 팀워크는 끝까지 단단했다. 그래서 크게 한 방을
야당 입장에서는 터뜨리지 못했던 청문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민주당 발로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졌느냐.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조국혁신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는 포스팅이 올라오니까 그걸 공유하면서 국무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3시간 뒤에 삭제한 일이 있었어요. 예. 그게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다음에 그건 증인 소셜 문제는 작가님. 잠깐만요.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증인 문제는 전처 이야기 하시는데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그 전처 이야기했다가 이미 철회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5명이 남아 있었는데 1명이 김 후보자의 오랜 스폰서였던 강모 씨입니다. 나머지 4명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분이거나 의심스러운 금전 거래와 관여된 분들입니다. 그 5명만 부르자고 했는데 역대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 참고인 가장 적었던 게 2000년 이한동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증인 3명, 참고인 4명 채택했는데 참고인 2명은 안 나와서 마지막에 2명만 남았죠. 그 합계 5명, 최소 인원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동의를 안 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일단 인사청문회 시작 전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각자 이제 그런 포스팅을 하거나 글을 올렸었던 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다음에 그 공개된 장소에서 주진우 의원이 오히려 일종의 자폭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전처와 관련해서는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만 아니 그렇게 철회할 걸 애초에 왜 하자고 했어요? 왜 증인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당의 전략 부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팩트 체크 하나 드리면 예. 주진우 의원이 병역 면제와 관한 걸 이제 인사청문회 첫날 박선원 의원이었죠.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마치 김민석 후보자의 병역 면제는 민주화 운동이었기 때문에 우아하고 숭고한 것이고 그러면서 그걸 비꼬는 투로 윤석열의 부동시, 이건 다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윤석열의 부동시로 분면제 받은 거. 윤석열의 부동시와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면제됐다고 하면서 사실은 박선원 의원은 주진우 의원을 다 알면서 까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누가 봐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요즘에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가지 자료 제출에 동의 안 해서 안 내는 이유의 가장 큰 명분이 뭐예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못 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정보 중에 가장 민감한 게 개인의 질병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 국민이 보고 있는 생중계 현장에서 박선원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의 부동시까지는 제가 이해해요. 국민들이 다 아는 거니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저도 몰랐던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다 알았겠죠. 주진우 의원을 지칭은 않았지만 쳐다보면서 어떤 의원은 급성 간염으로 면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김민석이 숭고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건 프라이버시 개인 질병에 관한 걸 침해한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발끈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 박선원 의원이 그걸 인정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 무리의 전략 부재가 아니라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저는 무례한 저는 비열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 거기서 주진우 의원이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아니, 않았어요. 다 알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박선원 어떻게 의원은 주진우를 자폭했다고 합니까? 박선원 의원은 알았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주진우 의원은 본인 얘기를 하는지는 본인이니까 알았겠죠. 하지만 거기서 그냥 넘어갔으면 아무도 눈치 못 채고 그냥 넘어가는 얘기였는데 아니, 그걸 바로 본인이 발끈해서 내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다른 국민들도 다 알게 된 거죠. 주진우 의원이 그러면 급성 제가- 간염으로 병역 면제가 됐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린 아니 측면이 그러면 있어요. 제가 김영남 의원한테 어떤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이번 돼서 바꿨습니다. 그 이야기하면은 민주당 의원에서 옮긴 사람이 김영남 의원이 다 알잖아요. 그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그게 왜 박선원이 먼저 잘못한 것이지 왜 주진우가 잘못한 겁니까? 네. 그런 이야기하면 말이 말이 안 안 되는 거죠. 대응을 안 하세요. 그게 그러면 돼요. 뉴스에 나지는 않았었잖아요. 아니죠. 급성 간염으로 면제받았다는 개인 정보에 거 관해서 뉴스에 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병에 걸려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김민석의 병역 면제를 정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왜 꺼냅니까? 그럼 박선원이 비열한 짓입니다. 예. 제가 인정을 해야 돼요.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청문위원이 아니더라도 다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저는 국회의원은 못 해봤습니다만 우리 김용남 의원 해보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만은 청문위원이 못 되더라도 SNS 글 좀 올려가지고 우리 지지층들한테 좀 환호도 받고 싶고 언론에 나오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청문회장에 청문위원으로서 참여해서 하는 것은 공식과 사적인 영역, 물론 뭐 국회의원이 사적인 영역은 아닙니다만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 이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고 들어간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박선원 의원이요? 예, 맞고요. 박선원 의원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사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경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국회의원들의 병역 문제는 출마하신 분들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특별하게 약점을 잡고 공격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끈해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경험의 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전략적인 문제에서도 주진우 의원을 앞장세운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위원이 아니더라도 타당 의원을 공격하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약점이 많아요. 본인의 재산 문제도 있고 본인의 병역 문제도 있고 본인이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검사 출신이라는 문제점들도 있고요. 왜 그런 분들을 꼭 앞세웠어요? 108명의 의원들 중에 똑똑하고 청문위원 잘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석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 분들이 중용받는 현실이 아닌가. 예. 이거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볼 때 두 분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우리 당의 비난은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박진영 부원장님도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왜 검찰 독재로 망한 너희 정당이 왜 검사 출신 인천위원을 쓰느냐는 거잖아요. 인사청문위원은 자격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면 우리 당 안에서 가장 잘 인사청문회 자료를 잘 모으고 열심히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골라서 세우는 겁니다. 근데 검사 출신은 인사청문회하면 안 된다? 그 이후로 우리 당의 전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김영란 의원도 지금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주진우 의원의 급성 간염에 의한 병역 면제를 박선원 의원이 비열하게 그야말로 쿠션으로 쓰리 쿠션으로 우회하면서 비아냥거린 건데 그것에 대해서 박선원의 그 비열한 짓을 먼저 공격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왜 주진우 당신이 발끈해서 스스로 자폭하냐고 이야기하면 그건 본말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메신저 공격이 계속 있었잖아요. 인사청문회 전에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진우 의원이 나서서 자료를 공개하고 SNS에 올리고 해서 김민석 의원의 그 현찰 그 6억 원, 8억 원 빈 것에 대해서 계속 성실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 메시지에는 공격을 잘 못하니까 그 메시지를 계속 내는 주진우 의원이 아들이 뭐 20대인데 7억이 있다는 등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사청문위원들은 그 인사청문 대상의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한 사람들이지 어디 인사청문위원회 자격을 검증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본말 전도에 제가 하나 좀 힌트를 진짜 그건 드릴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을 때 그때 국민의힘이 야당을 할 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뭐 일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왜 제가 이번에 전략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진우 의원에 대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 많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주 야당의 주 공격수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른 인사청문위원들이 눈에 띄질 않았어요. 근데 원래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 원내에서 전략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 분담도 해요. 그리고 각자 공격 포인트도 다 따로 맡아서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공격하다 보면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의 한 명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격해야 될 대상이 많으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 국힘의 다른 청문위원들이 눈에 띄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아무도 공격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걸 비판을 해야죠. 아니,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이 다 성실하지 못했다. 아니,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만 너무 열심히 했다고 비판해야지 왜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자폭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잘못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야당의 전략 부재에다가 주진우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일날 본인 스스로가 자폭을 했어요. 예. 본말에 전도된 거고요. 잠깐만요. 지금 첫 번째 우리 토론의 쟁점은 김민석 후보 청문회가 남긴 것인데 자연스럽게 김민석 후보 청문회가 남긴 게 주진우 의원 논쟁이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토론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논점이 여러 갈래로 지금 흩어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인사청문위원회에 대한 역공은 메신저 공격인가? 그리고 이른바 물타기 혹은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질은 아니었지만 파생된 의혹이고 역시나 공인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혹 제기는 가능하다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그 시각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네, 제가 시작하시죠. 오래 쉬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토론이 시작한 지 20분이 됐는데 7할 이상을 주진우 의원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죠. 김민석 후보자는 내라는 자료 안 내고 증인 참고인 단 한 명도 없는 청문회를 이틀간 받으면서 그나마 마지막엔 파행이 됐습니다. 5년 동안 국회의원의 신분이었는데 재산 형성 과정이 과연 적법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많은 의문들 중에 해소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 이야기로 그런 모든 의혹과 논란들을 덮어버립니다. 이런 게 바로 메신저 공격이에요.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박할 수 없는 메시지들은 그대로 두고 메신저에만 계속 상처를 입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만연해지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제도 자체가 여야가 말싸움하라고 도입된 제도가 아닙니다. 공직 후보자가 그 직에 맞는지 도덕성, 청렴성,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라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25년 역사상 이렇게까지 인사청문회 제도가 변질된 적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변질되면 이야기하셨는데요. 늘 변질돼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자, 순수하게 정말 김민석 청문회였던가 아니면 이재명 정부 흔들기가 목적이었던가. 자, 우리 여기서 토론하는데 위원장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김민석은 깨끗해야 돼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토론도 사실은 알고 보면요. 토론을 넘어서서 진영 간의 총력전이 돼버린 거예요. 야당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당연히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민석 총리 청문회도 가면요. 아까 우리 군 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전 질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군대를 안 갔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군대를 안 갔고 이런 식의 질문이 이미 야당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야기 뭐냐면요. 김민석 후보에 대한 순수한 청문회가 아니라 이 정부를 흔들겠다는 야당의 총력전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청문회가 김민석의 실력, 인격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밝히는 자리다라고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편 나눠가지고 싸우는 것이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첫 화두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는 발전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여당은 잘했느냐? 사실 솔직히 말하면 피장파장이에요. 피장파장인데 그 피장파장의 원인을 제대로 발목 잡을 수 있고 아주 팩트를 강하게 가지고 날카롭게 할 수 있는데 그걸 그르치게 만든 사람이 주진우 의원이 아니었던가라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반대인데요. 주진우 의원만큼 그렇게 열심히 파헤쳐서 이번에 인사청문회에 임한 사람들은 없다고 봅니다. 아까 김영남 의원이 오히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당의 다른 인사청문위원보다 주진우 의원은 시정일관 김민석 의원의 이른바 유장채무 의혹 그리고 스폰서 받은 의혹 그리고 국회의원 된 이후에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을 계속 수치와 자료를 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 요구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나마 김민석 의원이 SNS에서 조금이라도 변명을 했고 나와서 그분의 설명을 하려고 했고 물론 말로만 다 뭉개고 갔습니다만 계속 설명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인사청문회가 뭐 물에 물 탄 것이고 진영 간의 대결이니까 똑같은 놈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인사청문 검증을 받아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 야당 너희들이 해봐야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냥 진영끼리 모여서 이틀 그냥 싸우고 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심산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비판을 내가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는 주진우 의원만큼은 아니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적어도 3가지 의혹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강모 씨에 대해서 스폰서 받은 의혹에 대해서 뭐 엊그저께는 배추에 투자해서 한 달에 450만 받았다는데 저는 그 간단하게 자료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 끝까지 안 냅니다. 그다음에 유장채무 의혹은 제일 먼저 나왔던 의혹 아니겠습니까? 1억 4천만 원인가를 또 같은 날에 똑같은 포맷으로 쓴 차용증 써가지고 마치 그 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했는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증인을 불러도 증인을 안 불러요. 그다음 3번째가 국회의원 된 다음에 자기가 썼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지출에 비해서 투명하게 수입한 것들이 차이가 한 8억이 나기 때문에 설명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뭐 조의금 축의금하고 출판기념에서 6억 벌었다. 이게 그냥 입증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저는 처음에 첫날에 저는 제가 아는 김민석 정치인은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범법행위는 아니더라도 여러 국민들 눈높이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제가 특권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로 임명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김민석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목소리 쫙 깔고 도도하게 오만하게 정말 저는 거기서 정치인 김민석에 대해서는 제가 기대를 접었습니다. 우리가 누가 뭐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혹에 대해 설명하라는 것이고 설명하기 싫으면 퉁틀어서라도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죠. 아니 조의금 걷고 축의금 걷고 출판기념회에서 6억 번 게 무슨 자랑입니까? 난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위원장님이 아시는 김민석, 제가 아는 김민석이 제가 봐도 사과할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사과할 줄 사과할 알았어요.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모두 발언 때 할 수 있는 사과할 거죠.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게 제가 봐서 여기 또 조연이 한 명 등장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의원,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고발을 해버린 거야. 예. 근데 이게 검찰에서 바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을 해버린 거야. 이게 뭡니까? 김민석 범죄자라고 바로 프레임 세워놓고 주진우라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동원해가지고 이런 느낌 아닙니까? 자, 재산 증식이 수상한데 인지수사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인지수사 하다 보면은 조금 있으면 별건으로 다른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청문회장을 몰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서민들이 보기에 재산 증식 결과라든가 과정들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총리 후보가 사과할 수 있습니다. 서민의 눈높이에 봐서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범죄 행위는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 형사 고발해버리고요. 검찰 출신이 나서가지고 취조장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이게 그러면은 순수한 김민석 청문회입니까?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검사 출신들의 정권 흔들기 출발점 아니냐 이렇게 누구나 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검사 출신 한 말씀 하시죠. 일단 그 어떤 수사를 하거나 단죄를 할 때는 깨끗한 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단죄를 하려는 사람은 그 사람 손도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소속의 다른 청문위원들이 별다른 활약을 못한 거는 틀림없어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른바 주요 메신저로서 여당 쪽에 공격이 집중됐습니다만 근데 하필 그 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공격에 앞장섰던 주진우 의원이 맨 처음에 뭐 재산 형성 의혹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뭐 연령으로 따지면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주진우 의원이 재산이 한 70억이 넘어요. 근데 반면 김민석 후보자는 나이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한 2억 정도 신고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주진우 의원은 더군다나 이제 막 20살이 된 아들이 7억 8천만 원 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재산 형성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그 잘못을 지적하는 당신의 손은 깨끗하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건 적반하장 내로남불 아니냐? 도대체 그 나이에 더군다나 이제 갓 20살이 된 아들이 어떻게 7억 8천이라는 예금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진우 의원이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잘해서 주요 공격의 대상이 됐다기보다는 주진우 의원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깨끗한 손이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손으로 남을 가리키면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문제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어떤 스폰서 의혹, 재산 형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나라 재산 공개 제도가 갖고 있는 한 가지 그 맹점을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이제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되면 매년 변경된 재산을 다 신고하고 공개하게 되는데 그 기준 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연말자 기준이니까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신고를 하고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중에 있었던 그 어떤 재산의 변화, 예를 들어서 어디 출판 기념회를 해서 들어온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했다 하면 그게 출판 기념회에서 들어왔던 돈은 이미 사용이 되어버린 돈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돈이 아니죠. 12월 말일자 기준으로는. 예. 그럼 신고할래야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도를 다 알면서도 일부러 마치 집 안에 6억 원을 쌓아놓고 있었던 것처럼 좀 스토리를 만들어낸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제가 좀 반론을 드릴게요. 남의 결혼 날짜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12월 30일 그 기준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재혼 날짜가 2019년 12월 12일입니다.
5억을 벌어서 13억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맨 처음에는 강연 등 기타 소득이 있다고 했어요. 기타 소득은 다 원천징수 신고가 됩니다. 그 금액이 합계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새로운 말이 등장합니다. 경사, 조사, 출판기념회 등이 있었다. 그런데 결혼 날짜는 2019년 12월 12일이에요. 거액의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12월 31일까지 20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다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선거 나올 때 재산 신고를 정직하게 했느냐라는 문제가 불거져요. 그러니까 또 말이 바뀌어요. 축의금 들어온 거는 장모님 다 드리고 배우자가 장모님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았었는데 그 돈이 한 2억 원 되고 증여세를 냈다. 그럼 증여세 낸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그 내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인데 그런 것도 내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소명됐습니까? 그다음에 앞서 박진영 부원장께서 사건 배당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축구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발목이 안 걸렸는데도 넘어지는 걸 시뮬레이션 액션 또는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하죠. 이런 게 전형적인 시뮬레이션 액션입니다. 사건 배당은요, 고발장이 들어갔는데 내용이 아예 말이 안 돼서 각하될 것이 아니면은 사건을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검사 출신이라서 잘 아실 겁니다. 그것도 정치인들 공안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형사 일부에 배당했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마치 정치 검찰이 탄압하는 것처럼 왜곡을 합니까? 그런 게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그 하루 만에 배당하는 건 이례적인가요? 통상적인가요? 바로 그 다음날 배당하는 건 조금 이례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배당을 뭐 시간별로 실시간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며칠마다 한 번씩 보통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그 다음날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연찮게 쌓아놨다가 그 다음날 배당하기로 한 날인데 그 전날 접수가 됐다고 하는 우연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신속히 배당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그 중앙지검에 고발이 들어가면 중앙지검 차원에서 일단 각하 여부를 한번 판단하고 배당을 하나요? 아니면 일단 수사부서 그러니까 형사 일부에 바로 배당해서 부서에서 판단하게 만드나요? 각하를 하려고 해도 일단 주인 검사가 정해져야 그 검사가 뭐 각하를 하든지 말든지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일단 이거를 1차장 산하에 배당을 할지 아니면 3차장이나 4차장 산하에 배당할지부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주요 사건이거나 특별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역순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차장 산하에서 처리할 사건 같으면 1차장 산하에 배당이 되고 그 1차장이 모았다가 이제 형사부나 이런 데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며칠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배당된 것이 뭔가 이제 검찰이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바깥에선 비춰질 수 있고 고발이 들어오면 배당하는 건 당연히 이제 수순이라는 입장과 굉장히 빠른 신속한 그 배당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좀 뭔가 서로가 보는 그 시선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 만이라는 건 이례적이라는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들 아실 텐데 중앙지검 4차장이 특수수사 담당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 지휘를 하는데 형사 일부는 4차장 산하가 아니잖아요.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국의 변호사가 3만 명입니다. 다 검찰 배치표 가지고 있는데요. 중앙지검 형사 일부는 주로 많이 하는 게 명예훼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배당을 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 후보자 재산에 관해서 자꾸 2억밖에 없다고 청렴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법 정치자금 받아서 계속 유죄 판결 받고 추징금 내고 증여세 내고 하지 않았으면 지금 재산이 10몇억 되겠죠. 최소한.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그렇게 고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그 배추 투자 계속했으면 지금 재산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한 달에 450만 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전 배우자가 2억 원 투자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50만 원씩 1년 12달이면요. 5,400만 원입니다. 연 27%입니다. 원금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고수익 투자가 있으면요. 김민석 후보자는 돈을 빌려서라도 계속 투자해야죠. 그러면 아마 그렇게 재산이 적지 않았을걸요.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강신성 씨와의 대단히 특별한 거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짧게 덧붙이면 강신성 씨는 그런 배추 투자로 고수익을 올리는 걸 반복해서 할 수 있으면은 왜 본인은 건설 폐기물 업을 주 업으로 합니까? 배추 투자 계속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서는 김민석 후보자 보고 배추도사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유능하면 해외 유학을 보내줍니다. 정부에서. 유학 가서 이렇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누군가로부터 생활비를 받았었다.
감사받지 않겠습니까? 감사 결과에서 불법적인 것이 드러나면 징계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이라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나는 무밭에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국에 무도사가 넘쳐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른바 전국에 있는 형사부 중에 가장 수석부라고 보통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사건 주로 배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특별 수사를 요하지는 않더라도 일반 형사부에서 처리할 사건 중에 가장 중요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형사 1부에 배당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온갖 사건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사건이 많이 몰려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뭐 형사부의 사건만 제가 하는 봤을 거는 때 이렇게 보통이죠. 정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검찰 문제를 이야기할 때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안 해도 되는 권한을 남용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형사 1부에 천천히 배당할 수도 있고 늦게 배당할 수 있는데 왜 빨리 했느냐? 형사 1부에 배당하지 않고 다른 데 배당할 수도 있는데 왜 형사 1부에 배당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양쪽에서 똑같이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산 증식의 문제와 그다음에 강신성 씨와의 관계 문제는 저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사적인 동거래이고 그 당시에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18년 동안 야인으로 지내면서 권력으로부터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분과의 사적 금전적 거래 그리고 거기에서 이익이 났던 부분들이 어떤 권력적인 것들이 개입이 되었는가? 그리고 대가성이 개입이 되었는가? 범죄의 혐의들과 연결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지 사인 간의 동거래에 있어서의 투자의 방식과 형식의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공직자가 아닌 상황에서 하나하나 다 찾아보자고 하는 것은 과잉된 개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먼저 하시죠. 그 말씀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 강신성 씨한테 유학자금 한 달에 450만 받았을 때는 김민석 후보자가 사실은 정치에서 멀어져 있던 시기입니다. 저도 그걸 잘 압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스폰서라고 의혹이 쌓여있는 그 기업가로부터 매달 450만 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드러나니까 그걸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냥 대가 없이 돈을 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정말 노력하지 않고 받은 돈이라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세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450만 원을 어떻게 줬습니까 하니까 이걸 거짓말 하다 보니까 구실이 나오는 게 배추 장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배추 장사가 매달 2억, 전세금 2억 배수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전세금 2억 배수 줬는데 매달 450만 원씩 다달이 수익금 받은 데다가 원금까지 받았으면 그게 투자입니까? 뭐 빌린 겁니까? 뭡니까 이건? 그냥 주고 싶은 건데 그냥 구실 하나 만들어 준 거고 이걸 그러면 자신이 입증하려면 간단해요. 박 의원님 생각해 보세요. 그 전세금이란 건 그 집주인한테 전세 들어갔었다니까 집주인 통장에서 전세금을 빼서 받은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돈 뭉치로 받았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뺐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은 계좌를 보여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2억을 뺐습니다. 빼서 2억을 강신성한테 줬습니다. 투자하라고. 그 2억을 강신성한테 현금을 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계좌로 보낸 거 요 두 계좌만 내면 되는데 왜 안 냅니까? 이게 없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전세를 2억 사는 사람이 2억을 현찰로 집주인한테 갖다 주고 전세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는 김민석이라면 그때 그 어려우실 시절에 어렵지만 정치는 해야 되겠고 정치에 광야에 사는데 어찌됐든 나를 믿고 따르는 기업가가 나한테 좀 스폰서를 해줬다. 근데 여러분 눈높이에서는 죄송합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됐어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다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아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후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걸 유죄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 정치인이 유력한 정치인이었어요. 유력한 정치인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아가지고 추징금 7억을 내게 된 거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스폰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공소시효는 정치자금법 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거짓을 나니까 배추 장사까지 나오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에 정치 검사로부터 탄압받아가지고 그 논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그런 식으로 수사를 받아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2010년도인가 그때 그 유죄를 받았어요. 그런 전례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7억 얼마짜리 정치자금이 무슨 정치검찰의 기획에서 그런 겁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야당 원외위원장이었지 그 않습니까? 말은 그 앞에 SK 2억 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그 뒤에 부분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꼭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 라는 자기가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거짓말을 싶어요. 하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두 가지 계좌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계좌가 아니잖아요. 예. 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꾸 가지로 빠지는 것 같아서 다시 줄기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김민석 후보자와 강신성 씨의 관계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특별한 신세를 지면요. 높은 확률로 특별한 혜택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는 최순실 씨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이 그걸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런 걸 반복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와 강신성 씨의 관계는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에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강신성 씨 소유 오피스텔에 본인 주소지를 두기도 하고 그 SK 2억 원 사건 불법 정치자금 유죄 확정 판결 받으니까 강신성 씨가 그 추징금을 대신 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법 정치자금 2차 유죄 판결이 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학 갈 때 매달 450만 원씩 돈 대주고 최근에는 2018년에 잘 나가는 집권 여당의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강신성 씨와 강신성 씨의 채권자와 또 강신성 씨 회사의 감사 이런 사람들이 다 돈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계속 특별한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무총리가 됐을 때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사람, 강신성 씨라든가 혹은 다른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특혜를 받고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은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탈탈 한번 털어보자는 식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대가성 못 주겠네요. 전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으니까 깔끔하게 해결됐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식이 되는데 대가없이 받았더라도 이게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은 인정해야죠. 그분하고 우리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 이야기는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고 잘못을 네,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왜 무슨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못합니까? 대가성이 있다라든가 어떤 사과만 이익관계를 그렇게 가지고 어려워요? 만들어졌다. 예.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그 오만한 태도가 이재명 정부의 지금 오만함으로 연결될까 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사과 한마디가 그 어렵습니까? 태도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법률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의혹 제기와 해명 지금 말끔히 다 해소가 됐다고 보세요? 글쎄 크게 법률적인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돈을 갚았다는 시기는 비교적 최근일 수 있습니다만 돈을 뭐 받았거나 빌렸거나 했다는 시기는 이미 오래 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로 뭐 정치자금이 됐던 아니면 정치자금이 아닌 정말로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라든지 그 법률적인 문제는 돈이 건너갔던 그 시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오래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닌가 싶고 그 이후에 우원이 돼서 소득이 생기면서 갚은 거 아니냐. 뭐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게 금액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니 거기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세비 이외에 다른 현금 소득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크게 그 이슈화 시키는 데는 조금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셨던 정치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한편 생각해 보면은 검사들의 논리인 것 같아요. 뭐 조금이라도 후원해주면 이거 비리 의혹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요. 지금 정치인들 후원의 계좌 열어서 후원금 받잖아요. 후원금 최대치 500만 원 받는데 500만 원 준 사람들은 다 앞으로 비리 저질 가능성이 존재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500만 원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김민석 후보자가 2020년에 본인에게 500만 원 고액 후원했던 사람을 그 다음에 사급보좌관으로 채용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그런 일이 우리 정치권에서 일반적인 일입니까? 사급보좌관 되려면 다들 500만 원씩 그렇게 고액 후원해야 되는 건가요? 그 후원의 문제와 보좌관의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의혹이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사적인 거래라는 것과 그다음에 공적인 영역에서의 관계라는 것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죠. 의심이 가니까 다 수사해보겠다. 의심이 가니까 범죄 의혹이 있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청문회장을 검찰 취조장처럼 만드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인사청문위원들이 뭐 고소하고 뭐 기소하고
처벌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서울시 의원 그 사람은 본래 아무 때나 그런 이슈가 나오면 자기 스스로 가서 고발장 내는 사람입니다. 그건 우리 당하고 당하고 좀 자제를 시키고 우리 당하고 그랬어요. 제가 자제시킬게요. 우리 당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김민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슨 검찰의 기소 독재로 간다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해명하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설명을 했으면 그 자료를 좀 달라.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오만한 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만함의 극치는 이제 그거였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 그 중국 청와대 가서 석사 논문 쓰는 거 정말 고생한 것 같아요. 최고위원 하면서 최고위원회 하루 빠져가면서까지 그 싼 비행기값 끊어가지고 가서 며칠씩 있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본래 김민석 후보자가 머리가 좋으니까 열심히 했을 거예요. 논문을 썼어요. 영어로 석사 논문을. 영어로 석사 논문 쓴 다음에 제목을 중국어로 단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국어로 달다 보면 탈북자라는 표현보다는 중국에서 쓰는 중국식 탈북자에 대한 표현을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일본 가면 일본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란 관계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동경대 갔으면 이란 관계라고 제목을 쓰죠. 일본에서 쓰는 통용되는 단어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된다고 봐요. 사실은 탈북자라는 개념인데 내가 중국에 내내 영어로 썼습니다만 중국어 제목은 도북자라는 단어를 썼다. 여러분께서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도반자가 그런 뜻으로 쓰인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찾아주세요. 얼마나 오만합니까? 나는 인간 김민석이 그렇게까지 오만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더 화가 더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만할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한테 오해를 끼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 제기 방식도 정말 사실은 오만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후보자나 뭐 여당의 감정선을 좀 건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고액 후원한 사람을 뭐 그 다음에 사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마치 그 얘기만 들으면 얼핏 500만 원 내고 채용이 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이 보면 그거는 맞지 않아요. 대가 관계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4급 보좌관이면 연봉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아시죠? 아니 그 자리를 500만 원 후원금 내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할 거예요. 4급 보좌관 채용하는데 뭐 500만 원 정도 후원금 내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원금을 낸 거하고 4급 보좌관으로 일하게 된 거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 어떤 정치적인 응원의 입장에서 아니면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한 후원의 입장에서 후원금을 낼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세상에 어느 국회의원이 500만 원 고액 후원했네?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보좌관으로 채용해야지.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대가 관계가 맞지가 않잖아요, 전혀. 박진영 부원장께서 500만 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예로 든 거예요. 근데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요. 박진영 부원장께서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자료를 내고 있습니까? 자료가 들어와야 무슨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자료들, 예를 들면 금전 차용 관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자료 내라. 안 나옵니다. 그리고 증여세 낸 것,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냈으면 김민석 후보자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예요. 자정까지 기다렸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서 결국 청문회는 산회되고 파행됐어요.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설령 부적합해도 제도가 온전하면 그 제도가 복원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인사청문회가 복원력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료 미제출률이 70%대로 아까 이종배 위원장이 발언하는 것을 자료화면으로 봤는데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뭐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숫자만으로 다 이제 대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청문회에서도 이 정도로 제출이 많이 안 됐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만 특별히 있었던 일인가요? 인사청문회에서 그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계속 누적됐던 문제 제기인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대략 야당 쪽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이 1000건 정도 됐는데 이번에요? 예. 그 중에 이제 200 몇십 건을 내고 나머지는 이제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야당에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는 김민석 후보자 아들의 생활기록부, 뭐 성적증명서 이런 자료들까지 온갖 자료들이 다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제출이 몇 %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태반이 제출이 안 됐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요구한 자료 중에 태반이 사실은 제출할 수 없거나 아니 어느 후보자가 자기 아들을
성적을 공개하고 싶겠어요. 그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성적이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건 본인 일도 아니고 아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인데 그런 무리한 자료 요구도 또 많았던 것도 사실이죠. 재료의 양과 질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총리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 요구와 비슷한 수준의 양을 제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질의 부분인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의 자료 문제, 그다음에 개인적인 공적 역할을 하지 않을 때의 자료에 해당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과연 내가 사적 영역의 프라이버시 문제인데 내놓을 수 있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 김현장 관련해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걸 내놓지 않았어요. 20억 고문료 예, 그 말씀하시네요. 회사의 기밀 문제이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김민석 후보자보다 훨씬 더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관으로서 이분이 총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재부 관료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김현장에 갖고 고액의 고민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른바 정관 예우에 해당될 수 있는 무슨 업무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라는 것이 김현장이라는 회사의 운영 자료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 해서 그렇게 해서 안 내놨단 말입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내용들은 국회의원이라든가 공적 영역에 일을 했을 때의 자료는 거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야인이었던 시절에 사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 이것들만 제가 보기에는 내놓지 않았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자료 제출을 그 한덕수 총리 때도 자료 제출이 부실했고 윤석열 정부 때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때 그때 야당 민주당이 요구하면 자료 제출이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사청문회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자료 제출 부실하고 그리고 공방만 벌이고 싸우다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고 그다음에 다시 재요구하고 시간 지나면 그냥 대통령이 결재하는 걸 끝났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도 열 몇 명이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도 열 몇 명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도돌이 피쇼 돌아온 건 똑같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건 그때 이야기고 김민석 후보자의 자질과 인사 검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뭐 자료가 뭐 애들 성적표까지 달라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죠.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요구는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배추에 투자해서 월 450을 받았다고 제가 볼 때는 거짓말로 여겨지는데 그런 말을 했으면 그걸 입증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전세금 2억 뺐다고 했으니까 전세금 뺐을 때 그 임대인, 임차인인가 임대인인가요? 건물 집주인이 김민석 후보자 계좌에 2억 돌려준 걸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계좌 거래 내역을 당연하죠. 공개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강신석 씨 계좌 2억을 보낸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자료는 왜 안 줍니까? 이게 뻔한 자료인데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모친 빌라 가지고 수상적은 2중 3중에 전세 계약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냥 퉁치고 나가요. 부인이 뭐 길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넓어서 그렇다는데 그때 처음에 계약에서 2억 얼마를 전세금을 낸 분이 그것도 후원자와 관련된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있다가 뭐 쉐어하우스를 하려고 그랬는지 잘 안 돼서 다시 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여주면 간단해요. 당연히 돈을 입금시켰을 거 아닙니까? 전세권을 담보를 했으면은 그러면 그 모친 빌라의 모친 명의든 김민석 후보자 명의든 그 기업인이 그 전세 자금을 보낸 입금 계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왜 안 보내주냐고요. 알겠습니다. 거짓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이거요 생각해보면 네. 이런 거 같아요. 예, 하세요. 그렇게 하면 발언하세요. 20대 10대까지 다 내려가야 되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논란을 했습니다마는 범위와 한계를 정해야 돼요. 우리가 도덕성이라는 것이 광의의 개념으로서 이 사람을 뭐 수도사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공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적 영역에 있어서 활동할 시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가족들도 우리 뭐 직계 좀비속이라든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도덕성 검증이라는 형태로 인생 전체, 집안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완전 뭐라고 합니까? 다 풀어헤치듯이 하자고 했다라는 이런 제도의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공적 영역을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짧게 짧게만요. 말씀드리면 예. 김민석 후보자가 2022년에 국회의원일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죠.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던 사람이 바로 김민석 후보자입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내로남불인 거예요. 본인이 상임위원장일 때는 공직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 부실하다고 질타해놓고 본인이 공직 후보자가 되니까 이 자료 저 자료 다 핵심적인 걸 안 내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리가 됐을 때 과연 공직사회의 공직기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자료가 많이 안 들어와도요. 증인이 있으면 어느 정도 교차 검증이 가능해요. 그런데 증인 참고인이 한 명도 없잖아요. 네. 뭐 질타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그 정호영 의원이 자료 제출 안 했다고 낙마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인선을 잘했다. 그리고 잘못했다. 응답이 각각 45%와 31%로 나타났고요. 모름, 무응답, 즉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이는 응답이 23%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일시가 23일, 24일, 25일, 3일입니다. 청문회 전날부터 청문회 첫째 날, 둘째 날까지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 청문회가 온전히 다 반영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수치를 놓고. 김영남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잘한 인사라는 비율이 조금 더 높잖아요. 물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만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못했다는 여론조사 비중이 좀 더 높아야겠죠.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뭐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김민석 후보자가 우리나라 내지는 국정에 있어서 여태까지 공과를 구분할 때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작년 여름쯤에 김민석 당시 의원이 비상계엄의 가능성, 위험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계속 했잖아요. 그 얘기를 처음 끝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뜬금없이 왜 비상계엄 얘기를 해? 가능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그런 비판을 많이 본인 스스로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몇 달 후에 진짜로 불가능해 보였던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일어났죠. 근데 김민석 의원이 당시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동료 의원이나 야당 의원들한테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빨리 국회로 모이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 덕분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많은 야당 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들었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바로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것만 해도 우리 어떤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국정을 소화하는데 못한 것보다는 잘한 게 많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록 국가 채무 비율과 관련해서 약간의 수치의 오차는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그걸 지켜낸 공과도 있는 사람 아니냐라는 기억이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야당의 이런저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잘한 인선이라고 답한 국민들의 비율이 훨씬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45%가 잘했다고 지금 수치가 나와 있고 잘못했다가 31%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인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김민석 의원이 계엄 이야기해서 그것까지 기억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취임 초기고 그다음에 초대 총리 내각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뽑지 않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일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 빨리 총리를 빨리 임명을 하고 그 총리 제청하에 내각을 구성해서 일을 하는 걸 좀 보고 싶다라는 취임 초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 속에서 저는 인선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거라고 수치를 좀 해석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아까도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은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62%. 62%가 잘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62%가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민석 인선에서 45%. 이건 뭡니까? 거의 20여 프로 차이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조차도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다. 해명이 좀 석연치 않다. 좀 문제가 심한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라고 저는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보 비중이 훨씬 더 높았을 맞고요. 수 예,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지지율보다 긍정적 지지율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모름과 무응답으로 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인사청문회는 끝났고 또 표결을 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가 되겠지만 정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진솔해라, 솔직해라. 그리고 미안한 걸 알고 미안하다고 해라.
왜 그게 어렵냐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예, 싶어요.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 이 수치가요. 그냥 정당 지지율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잘했느냐? 국민의힘도 잘하지 못했다. 특히 야당이 해야 될 것은 초반에는 어쨌든 허니문이라는 입장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이 정부가 출범하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낙마시키겠다라는 과도한 목표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엮어서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돼서 축하합니다마는 재판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초반부터 정권 퇴전 추정이라도 하겠다라는 강렬한 정쟁의 의지 이런 것들이 저는 반영됐기 때문에 저지지율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결국은 이거는 한국 정치의 이제 고질적인 병폐인 정권 출범 시기부터 진영 대결로 가고 발목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이긴다라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낙마시키려고 작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이자 억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초대 국무총리로 보건총리가 지명됐을 때 압도적인 찬성으로 정부 출범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는 너무나 하자가 많기 때문에 이걸 검증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저 여론조사에서요. 2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62%죠. 그리고 잘 못한다는 21%입니다. 긍정, 부정 마진이 41%예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선을 잘했다가 45, 잘못했다가 31, 마진이 14밖에 안 됩니다. 그 차이가 27입니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김민석 후보자 본인의 수많은 논란과 하자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자,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징후들을 계속 외면하면 결국 그 27의 중도는 정부에 반대하는 쪽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민주당에서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고건 총리 임명된 거는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 일인데 예. 22년 전에 그때 한번 찬성해놓고 마치 국민의힘은 계속 그렇게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에 협조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 아닌가요? 분이면은 그렇게 대승적으로 찬성했다는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예.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김용준 후보자 처음부터 낙마시켰잖아요. 예. 그럼 제가 가장 최근에 2022년 그러니까 직전 총리 후보자죠. 2022년 한덕수 총리 후보자 때 예를 들면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토론 쟁점으로 청문 보고서가 합의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2022년에 국회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됐죠. 당시에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다수당이었고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본회의 통과가 쉽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반대했어요. 민주당이. 근데 임명동의안에 찬성을 합니다. 찬성 당론으로 정하고 찬성표를 던져서 200표가 넘게 찬성이 나왔고 통과가 됐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국면은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저는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렇게 형해화되는 것을 방관하면 안 돼요. 이게 선례로 남으면은요 앞으로 그냥 증인 참고인 누구를 신청해도 다 묵살하고 아무런 검증 역할을 할 수 없는 청문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런 식으로 청문회가 운영되면은 절대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헌정사적인 선례를 분명하게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임명동의안요.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고 더군다나 여당의 우당들까지 합치면은 전혀 인준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사실 결과와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당내에서 더 많은 논의를 거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여기까지 찬성표를 던져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자유투표 혹은 뭐 반대 당론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예. 어떻습니까? 저도 송용 변호사랑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청문 보고서는 기존에도 문재인 정부 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나 윤석열 정부 때 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이 잘 안 돼요. 예. 이게 적격 부적격이 있잖아요. 네, 같이 병행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적격으로 해서 이제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뭐 같이 부적격 의견을 실어가지고 보내는 것도 그나마 양반이죠. 합의가 된 모양새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거의 다
채택이 안 되고 그러면 대통령이 다시 재요구하면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임명을 했거든요. 예. 그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진영 부원장 말씀처럼 인사청문회 이런 고질적인 잘못된 문화는 분명히 고칠 필요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우리 당으로서는 당론으로 아마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표결에 가서는 이미 뭐 민주당의 다수당이고 또 여권의 의석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당론으로 찬성할지 말지를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자유당론에 맡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당의 시각에서. 제가 예상해 보건데 뭐 청문 보고서는 안 될 거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뭐 안 될 가능성이 채택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어떤 인준 표결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약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지지층이 보기에도 제1야당으로서 대단히 무기력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당으로서 싸울 만한 어떤 이슈나 소재가 없어요. 그걸 만들어내거나 찾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 하나 발견해낸 것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 표결이 실시되게 되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당론으로 반대하거나 표결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요. 뭐 여기 계신 두 분 같은 분들이 국회의원 되시면은 합리적으로 변할 수 있을 듯한데 예.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주요 구성원들이 아직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프레임 그리고 지난 대선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그걸 중점에 두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해야지 다음 전당대회에서도 유리하고 그리고 당을 핵심 지지층을 추스를 수 있다라는 과거지향적인 정당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기대 난망이다 이런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임명동의안에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취지 중에 하나는 2022년에도 처음엔 반대였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그렇죠. 한덕수 총리 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다만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2022년 5월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민심이 이반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당시에 기사들도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번에 물론 뭐 결과를 국민의힘이 바꾸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민심은 어떻게 또 움직일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새 정부에 처음부터 반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것이냐, 아니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완전히 다 털어내지 못하는 의혹들에 대한 남은 의혹들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민심은 판단할 것인가. 견해가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뭐 표결 불참이나 반대 당론을 하기보다는 이미 그 표결에 들어가면 민주당과 여권 의석으로 충분히 가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론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부 들어가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일부 몇 분은 또 들어가서 또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표결에 참여해서도 반대를 또 투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자체가 중요하게 우리 당에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딜레마가 있죠. 김민석 후보자의 그런 온갖 의혹과 불성실한 답변과 오만한 태도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표결에 임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지는 게 맞는데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라는 것을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는 또 다른 또 민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저는 현명한 지도부라고 한다면 제가 지도부라면 예. 그냥 토론을 한 다음에 의총에서 자유롭게 전 당론을 정하지 않고 표결에 임하도록 하는, 왜냐하면 실익이 없어요. 그걸 반대 당론을 정해도 실익이 없고 찬성 당론을 정할 수는 더더욱이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불참을 뭐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표결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실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근식 위원장님이 지난 대선 때도 쓴소리나 좋은 지적 많이 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늘 반대로 가더라고요. 저는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발목 잡고 싸우는 것이 야당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김민석 후보자가 실력이 탁월하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정상적으로 빨리 출범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동의 여부는 굉장히 야당을 압박하는 하나의 저는 카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야당이 예, 먼저 하시죠. 예, 예. 지금 야당이 수도권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전국 민심을 늘 살피는 야당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율 투표에 붙이거나 뭐 이런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사람, 뭐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사실은 철저하게 영남 중심, 그중에서도 TK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고 사고가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어느 쪽 의견이 더 우세하냐에 철저하게 기속되어 있는 모양새를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도 지금 TK가 지역구고 주요 중진 의원들이 영남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자율투표 이런 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당론으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표결에 불참하는 쪽으로 또 이번에도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여당에서 자꾸 발목 잡기라고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107석으로는 발목을 잡고 싶어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자꾸 발목 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역시나 페널티 박스 안에서 헐리우드 액션 하시는 거에 가까워요. 그리고 만약에 야당이 반대 당론을 정하거나 자유투표를 하더라도 반대표가 많이 나온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와야 될 목소리를 야당이 대신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 김민석 의원을 후보자로 골랐어요.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특히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당 의원 중에 고르고 골랐는데 김민석 후보자처럼 이렇게 불법 정치자금 전과가 많고 금전 관련해서 투명하지 못하고 논란이 많은 사람밖에 없는가? 사실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숫자가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거나 적어도 잘못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달리하는 27%의 중도층인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떳떳한 총리 후보를 갖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정치 현실상 하기 어렵다면은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도 야당의 임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뭐 굳이 그런 굳은 일까지 대신 안 해주셔도 돼요. 아무도 그거 바라지 않아요. 예. 아니 근데 말씀하신 내용인 즉설은 결국은 표결에는 참여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게 그나마 정치가 좀 정상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수순으로는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될 가능성은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의 문제겠죠.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뭐 정치 복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야당과의 특히 협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기대와 또 과제, 우려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이런 좀 우여곡절을 좀 보면서 상당히 많은 논란과 진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우리가 여당일 때 똑같이 또 자료를 잘 안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청문회가 실제로는 2000년 이후에 도입돼서 민주화의 산물이라고 해서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이미 2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굉장히 실효성 없는 제도로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여야가 좀 합의를 한다면 인사청문회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좀 연구를 해보고 이걸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이참에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컨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미국의 청문회처럼 신상에 관한 청문회는 치열하게 묻고 따지고 다 설명하되 비공개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신상에 관한 걸 비공개를 하면 제가 아까 제기했던 그런 전세금 입출금 내역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들끼리 인사청문위원끼리 말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내부에서만 보완을 네, 시켜서 보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 설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공개적인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과 자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때
나라 빚이 얼마냐, 예산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볼 때 대답 못하면 그건 국가적인 망신이죠. 이제 그런 것들 좀 구분해서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자료 부실의 문제와 증인 채택의 문제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참에 드는 생각인데 이 출판기념회 저는 국회의원 안 해봐서 좀 모르겠습니다만 출판기념회가 정말 음성적인 정치자금 통로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총선 때 우리 당에서는 정치개혁 1호로 이것을 우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거나 이걸 입법화하자. 그래서 실제로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신고를 하게 투명하게 하거나 상한선을 두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출판기념회도 정치자금법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제도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출판기념회를 비롯해가지고 이번 대선에 별로 없었던 게 정치개혁 이슈예요. 이제까지 보면 이제 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든가 출판기념회 문제 이런 정치개혁 이슈들이 많았는데 또 선거구제 문제. 사실 뭐 훌륭하신 두 분들이 그 지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선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승자 독식의 문제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역주의 정치 온전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고치자라는 의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리 김민석 그 총리가 총리로 임명되면은 하셔야 될 일들이 국회 정치 관련돼 가지고 협치를 강화하면서 그런 제도 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할 분담을 좀 하자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아무래도 집중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김민석 총리는 상대적으로 의원 선수도 높고 국회에서의 생활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고 마무리 발언을 들어야 되는데 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1분씩 드리는데 그 전에 60초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잠깐! 지금 놀랄 때가 아니야. 파로돈탁스 허브 프레쉬로 잇몸 질환 예방 효과를 경험해봐. 잇몸 케어는 상쾌한 허브 프레쉬로. 괜찮아. 나 많이 마셨어. 진짜 괜찮아. 테라 라이트니까 슈가는 제로, 칼로리는 다운. 마셔도 부담 없이 가볍게. 테라 라이트. 상아이가 내게 남긴 것. dimsum 물총쇼.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네. 자, 오늘 토론 사실 청문회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검찰 개혁 얘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역시나 청문회 단일 이슈만으로도 워낙 토론할 거리들이 많아서 하나의 주제로 쭉 다뤄봤습니다.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릴 텐데 시작할 때 야당 먼저 드렸으니까 여당, 야당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훌륭한 정부가 존재하려면요. 훌륭한 야당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을 협치의 파트너로서 진짜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 과연 윤석열 내란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났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 파괴를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민생 입법들을 거부권을 통해 가지고 국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야당의 지도부가 아직도 온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맞춰 가지고 똑같이 발목 잡기로서 방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접해주고 싶은데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제발 야당이 혁신해가지고 제대로 발목도 잡아주고 쓴소리를 내줘가지고 민주당 정부가 균형감 있게 성장과 분배 그리고 소외된 분들과 성장하는 기업 모두가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여당,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을 파트너로 존중하고 또 경청하고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는 것은 좀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기대를 해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야당의 변화와 쇄신, 혁신은 저희들도 굉장히 필요한 절박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실종됐던 정치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여당의 겸손함과 야당의 쇄신이 저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덧붙여서 저는 하나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알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정치적 긴 유랑 기간을 거쳐서 다시 정치인으로 복귀해서 이런 국무총리까지 올라와서 일을 할 거면은 진영의 자기 지지자들만 봤으면 안 된다. 전체 국민을 바라보고 저는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범법 혐의가 있어서 수사라는 게 아니라 사과하고 잘못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정치인 김민석이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정치인 김민석이 더 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욕을 먹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걸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영의 지지자만 보지 말고 국민 전체를 보고 총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 우리 역사상 뭐 가장 유명한 재상을 뽑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황희정승을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황희정승은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분은 못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매간 매직의 문제라든지 축첩의 문제 등 이른바 부정부패 내지는 도덕성의 흠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에 이른바 태정 태세 문까지 5 임금을 모시면서 특히 세종대왕으로부터 여러 차례 중용될 수 있었던 것은 황희정승이 갖고 있는 조정 능력, 의견이 다른 두 세력을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조정 능력을 높이 사서 중용을 했던 것인데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털어도 도덕적으로 흠결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약에 총리로 세운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정이 깨끗해지고 더 좋아질 것이냐. 그거보다는 일을 맡겼을 때 중요한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야당의 눈에 좀 미흡해 보이더라도 아니면 설명 못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도 일을 맡겨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전체적인 국익을 위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에서는 왕에게 주권이 있는 왕조 시대의 도덕성에 머물러서는 리더십이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000년대에 와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손해를 보고 그런 제도의 도입을 감수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에 2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거푸 낙마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까지 인사청문회 제도를 받아들였죠.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와 민주당이 지금 이 인사청문회 제도 26년 차에 보이고 있는 태도는 제도에 대한 존중도 없고 자신들의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그 정신들을 계승하지도 않고 또한 국민들께 진솔한 자기 고백과 반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흔들리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임기 초반이라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무의 밑둥이 흔들리는 상황을 계속 그대로 두고만 보면 나중에는 뿌리가 드러나고 나무가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깊은 교훈으로 새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야당으로서 고언 차원에서 드립니다. 예. 자, 네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최고의 논객들이십니다. 오늘 많은 논리를 접했고 또 여러 시야가 좀 트이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분이 이제 발언 기회가 없고요. 저한테 마무리 발언이 남았는데 그 마무리 발언은 1분 뒤에 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청정하게 날려버리자. 강력한 리얼탄산 100%가 이 맛이 청정라보다. 테라.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E-TEC. 르노. 홈키파 홈매트. 박수 말고 홈매트 제로. 모기에는 빠르게. 향, 보존제, 산화방지제 제로. 홈매트 제로로 보호. 효과는 확실. 매트매트 홈매트.
네, JTBC 논쟁 마칠 시간입니다. 90분간 수고해 주신 네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밤늦게 함께 해주신 시청자들께 특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논쟁적 주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